자, 그러면은 네, 거기 수미상관이랑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이왕 한 김에 그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먼저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아마 교재를 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 없어서 여기 파트는 없어서 괜찮습니다. 거기 뒤에 그 고전문학 파트로 가게 되면은 그게 있을 겁니다. 고대 가요가 되고 고전문학 파트의 가장 앞이거든요. 앞에 보면은 그 공무도화가가 있을 겁니다. 공무도화가. 네, 그럼 몇 쪽이죠? 네, 195쪽이 되겠네요. 195쪽. 네, 그때 제가 잠깐 언급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공무도화가를 배우는 이유는 우선 하나거든요.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문학 작품은 이 작품을 통해서 과연 어떤 게 시험 문제 출제될 확률이 높을 것이며, 그리고 이 작품은 어떤 성격으로 접근을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공무도화가를 보게 되면은 그 첫 번째 물이 나오고 있죠. 두 번째 줄에도 물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도 물이 나오고 있고. 그러면 공무도화가는 크게 시험 문제 출제될 게 두 가지 포인트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포인트. 작품 아닙니다. 물론 작품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하나가 더 있는데, 우선 작품 안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 우선 첫 번째는 물이 가지고 있는 이 상징적인 의미가, 첫 번째 물은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물을 건너지 마시오 임이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랑하기 때문에 이 물 건너게 되면은 이 사람은 죽을 게 뻔하기 때문에, 나와 이별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하지만 두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임은 그의 물을 건너시네 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때 말하고 있는 이 물이라는 것은 이별이 되겠죠. 마지막 세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물에 휩쓸려 돌아가시니 죽음이 되거든요. 죽음. 마지막 가신임을 어이할고 정서 태도가 되잖아요. 체념 한탄의 정서가 되면서 이별의 정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두 가지 포인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물이 지니고 있는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두 번째는 마지막 줄에 나오고 있는 체념, 한탄, 그 다음에 이별의 정한.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고대 가요에서 구지가는 서사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집단이라는 거죠. 집단. 우리를 다스려줄 임금을 내려주십시오, 왕을 주십시오 라고 해서 구지가는 아주 집단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라면은, 공무도화가, 황조가, 정읍사는 지극히 개인 서정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개인. 그래서 이제 좀 더 크게 나가기 때문에 이 작품은 개인 서정에 거의 뭐 처음 나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구지가에서 공무도화가로 넘어갈 때, 또는 구지가에서 황조가 공무도화가로 넘어갈 때 개인의 서정으로 넘어가게 되는 과도기, 뭐 그런 성격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뭐 수미상관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작품 시상 전개 방식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하기로 했고, 자, 우선 다음 쪽에 이제 27쪽입니다. 27쪽. 죄송합니다. 홀수 쪽은 제가 여기 뭐가 이렇게 뭐 짜르르 적혀 있어가지고, 제가 뭐 여러분들에게 뭘 설명해 주려고 적은 게 아니라 인쇄를 했는데 여기 뭐가 쭉 나오고 있어가지고, 하필이면 페이지에 겹쳐가지고 죄송합니다. 이 홀수 번호는 잘 안 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시상 전개 방식을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시간의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식이 되는 거죠. 소설도 그렇고 운문도 그렇고 과거에서 현재, 미래까지는 시상 전개로 포함합니까? 안 합니다. 네, 안 합니다. 미래는 벌어지지 않은 가정의 상황이기 때문에 미래까지는 여러분들 넣지 마십시오. 그냥 과거에서 현재가 중요한 겁니다. 순행이 되겠죠. 순행. 1번에서 2번으로 오는 것이니까 당연히 문법하고 똑같습니다. 순행이 됩니다. 하지만 역순행이라는 것은 현재에서 과거로 가버리게 되는 거죠. 네, 역전적인 구성이라고 해서 순행. 자, 그런데 이것은 시간의 흐름을 중시하게 되는데, 이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다 나오고 있는 거죠. 까마득한 날, 여기서부터 모든 산맥들이 끊임없는 광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거는 좀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또 실려 있을 건데, 여기서 우선 그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만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까마득한 날에 하늘이 처음 열리고 뭐가 되겠습니까? 개벽이 되겠죠. 개벽. 세상이 처음 열리는 광야의 원시성이다 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광야의 원시성.
어디 닭 우는 소리가 되는데 여러분들 닭 우는 소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법이 되겠습니까? 닭 우는 소리. 부분을 그렇죠. 전체로 표현하고 있으니까 닭 우는 소리는 대유법이 되겠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라고 평서형의 문장을 쓸 수도 있지만은 어디 닭 우는 소리 들렸으랴라고 해서 마지막을 올려버리게 됩니다. 평서문의 문장을 의문의 형식으로 바꿔버리니까 여기서는 또 그렇죠. 서리법이 사용이 되고 있죠. 자, 지금 대유법이 나왔고 서리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모든 산맥들이 바다를 연모해 휘달릴 때도 무생물을 바다를 연모해 휘달리다 무생물을 생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는 뭐가 되겠습니까? 화류법이 되겠죠. 화류법. 지금 크게 대유가 나왔고 두 번째는 서리, 세 번째는 화류가 나왔습니다. 이것만 해도 시험 문제 한 문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끊임없는 광음이 되는데 여러분들 광음이라는 문맥적인 의미, 함축적인 의미는 뭐가 됩니까? 시간이 되는 거죠. 추상적인 이미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밑에를 보게 되면은 부지런한 계절이 꽃이 피고 지다라고 해서 시간을 꽃이 피고 지다.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관념을 시각적으로 구체화시켜서 형상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죠. 요거 꼭 그렇게 기억을 잘 하셔야 됩니다. 문학에서 추상적인 것을 시각이라든지 여러 심상을 통해서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과거가 됩니다. 1, 2, 3연이 과거가 되고 지금 눈 내리고 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가 됩니까? 그냥 특수어휘를 사용해서 얘는 그냥 현재죠. 현재. 지금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때 눈이라는 것은 시련, 역경, 고통이 되겠죠. 우리가 보통 문항에서 눈이다 라고 나오면은 우선은 부정이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와 향기는 긍정이 되겠죠. 독립의 기운이라든지 홀로 아득하니 내가 여기 가난한 노래에 씨를 뿌리겠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자기 희생의 모티브가 되는 것이겠죠. 아무래도 작자가 이제 이육사 시인이다 보니까 아주 남성적이고 굳세고 의지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현재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마지막은 미래가 되는데 이 미래를 보면은 다시 천고의 뒤에 백마 타고 오는 초인, 우리 민족을 구원해 줄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반드시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이거는 뭐가 됩니까? 미래에 대한 역시 의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마 타고 오는 초인이 있어. 이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광야에서 목 놓아 부르게 하리라. 물론 주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 있겠지만 우선은 시상전기니까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윤동주의 서시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서시를 보면은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즉 나는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고 싶었는데 결국 목을 꺾어서 상승을 해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나는 창피한 거거든요. 부끄러운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상이 쭉 전개가 되고 있는데 이게 시상 전개를 보게 되면은 과거, 미래, 현재가 됩니다. 제가 아까 왜 미래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하면은 윤동주의 서시도 그렇고 지금 이육사의 광야도 그렇고 내용 전개 방식은 시상의 흐름이 맞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현재 미래가 지금 바뀌어 있으니까 윤동주의 서시는 역순행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 미래 생각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과거에서 현재 맞는 거거든요. 과거에 현재 맞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구행인가 그럴 건데 보면은 오늘 밤 별이 바람에 스치우다. 오늘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위에는 미래가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미래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과거에서 현재로 가버리면 됩니다. 시상 전개 방식은.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괄호 2번에 나오고 있는
이 신경림의 농무가 되는데 이 농무도 한번 보도록 하십시오. 농무는 우선 신경림 작가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전에 농촌이잖아요. 농촌. 상대적으로 도시화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촌이 이제 상대적으로 그 많은 소외 외면을 받게 됩니다. 국가 정책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농촌에서 아무리 농사를 짓고 해봐야 비료값도 안 나오는데 이게 뭔 내가 지금 직접적으로 그냥 뭘 하고 있습니까? 한탄의 이런 정서, 부정적인 정서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작품을 보면 지배적인 정서가 뭐 징이 울린다, 울리다에 니은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현재 시제가 되겠죠. 막이 내리다라고 해서 막이 내리다 뭐가 되겠습니까? 하강 이미지가 됩니다. 아까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상승이 되잖아요. 상승. 이번에는 막이 내리다 같은 경우에는 쭉 내려가거든요. 막이 내린다. 그 다음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여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줄을 보시게 되면은 가설무대 나오고 있죠. 임시입니다. 임시.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을 보게 되면은 운동장이 첫 번째 공간이 되거든요. 운동장이 지금 첫 번째 공간이 되는 것인데 이 첫 번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운동장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느냐. 앞에 텅 빈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텅 빈이 뭘 뜻하느냐. 공허함이 되겠습니다. 공허함이 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첫 번째 공간을 운동장으로 내세우면서 그리고 이 농민들이 울분을 씻기 위해서 두 번째로 가는 곳이 어딨냐? 소주집이 되는 거죠. 소주집. 거기 보면은 어딨냐? 네, 거기 하나 둘 마지막 줄에 나오고 있죠. 소주집. 두 번째 공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공간. 농민들이 울분과 이 시름을 달래고자 소주집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세 번째는 바로 밑에 죄송합니다. 다음 쪽에 꽹가리를 앞세워 장거리로 나선다. 장거리는 지금의 이제 옛날 구시장이 되겠습니다. 장거리. 이 장거리로 나서서 이분들이 뭘 하느냐? 농무를 하게 됩니다. 농무라는 것은 예전에 이 농민들이 한 해의 농사 수확을 다 거두고 난 뒤에 그들이 벌이는 이제 하나의 놀이의 방식이 되는 것이 하나의 축제였었죠. 갔는데 중요한 것은 옛날에라면은 마을 공동체가 돼 우리가 왜 무슨 이시 왜 따집니까? 뭐 때문에 따집니까? 옛날에 우리 임진왜란 때 의병이 일어나가지고 마을 지키고 사람들이 했잖아요. 뭐 때문에 벌어졌어요? 그 마을 공동체거든요. 마을 공동체. 그게 비단 같은 마을에 산다 해서 공동체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무슨 이시에서 그 지역에 모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따져보면 다 혈육이거든요. 혈육. 그렇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그때도 의병도 뭐 벌어지게 되는 거고 이 농민이라는 것도 그때 다시 다 시적으로 해서 옛날에 막 아들 놓고 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남아 선호 사상 물론 80년대에 그러니까 전후 세대가 이제 저희가 이제 전후 세대거든요. 전후 세대. 그러니까 뭐 50년대 출생인 저희 부모님 세대는 50년대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저희 뒤에 이제 뭐 70년 이제 80년 특히 이제 70년대 후반부터 80년 초반까지 이때가 이제 전후에 낳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이 이제 워낙 그때 당시 인구를 많이 놓으라고 했으니까 그분들이 이제 낳는 세대가 저희 세대거든요. 엄청 많았었죠. 엄청.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학교 때 제 기억이 나는 게 18반까지 있었는데 한 반에 70명 가까이 있었거든요. 수학여행을 나눠서 갔습니다. 수학여행을. 워낙 버스가 많아가지고 나눠서 갔거든요. 나눠서. 초등학교 다닐 때 국딩 때 이제 기억나는 게 저는 학교에서 점심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왜 없는가 하면은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오전 오후반을 나눠서 수업을 했어요. 오전 오후반을. 그때 당시 아마 초등학교 선생님들, 국민학교 선생님 정말 고생 많았을 거예요. 우리 학교 그 선생. 오전에는 또 다른 아이들 한 50명 케어하고 오후에는 또 다른 아이들 이제 케어하고 혼자 100명을 한다는 거는 저도 학교에서 근무를 해봤지만 이거는 진짜 진짜 이건 난리도 아니거든. 난리도. 진짜 힘들거든요. 정말 많았던 거죠. 그런데 이 많은 그때 당시에 이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서 공동체가 함께 놀아야 되는 이 농무가 젊은 애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젊은 애들이 다 나가버리니까 그냥 젊은 처녀애들 그러니까 지금은 한 중딩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중2병 말고 지금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있었겠죠. 아이들 사춘기니까 한창 저게 뭐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철없이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킥킥대면서 지금 웃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 이 젊은이 같이 어울려야 되는 그 젊은이는 전부 다 어디로 가느냐? 도시로 가는 거죠. 1년 동안 기다렸다가 그러니까 뭐 3월에 이제 4월 5월 이때 이제 모내기 뭐 심어가지고 아무튼 저기 9월 10월에 수확하는 몇 달 동안의 그를 거쳐가지고 먹고 사 그게 아니라 다달이 먹고 사는 문제가 더 시급했기 때문에 도시와 산업 나가서 거기에서 공장에서 일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죠. 그러니까 장거리로 나왔는데 젊은 애들이 없는 거예요. 젊은 애들. 그 다음에 이제 이 네 번째가,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되는데, 거기 밑에 보면은 쇠전이 있고 도수장이 나오고 있을 겁니다. 쇠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대장간이라고 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마지막에 이제 도수장은 좀 그렇죠. 도축장이 되겠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 보십시오. 농민들이 이 농무를 하는데 다섯 번째 공간인 이 도수장에 와서 뭐 합니까?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뭘 하는 곳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곳입니다. 거기서 신명이 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역설법이 되겠죠.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역설법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시선의 이동이 되는데, 가로 3번은 시선의 이동이라는 것은 쉽습니다. 그냥 저쪽 대상에 내 관조적인 성격으로 눈을 주고, 이쪽 대상에 눈을 주고, 저쪽에 눈을 주고 하는 식으로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승전결이 있습니다. 기승전결. 기승전결은 한시에서 많이 나옵니다. 한시에서. 한시를 보게 되면은 자, 요렇게 나오고 있었을 때 가로로 5개라고 합시다. 요거를 이제 5원이라고 부르고, 여기 4개가 있거든요. 4개. 그 다음에 8개가 있다라고 했었을 때 뭐 절구율시라고 부르게 되는데, 한시는 네, 요렇게 여러분들 4줄로 나오고 있으면은 기승전결을 요렇게 끊으시면 되겠고, 만약에 8줄로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2줄로 끊어주시면 됩니다. 2줄로. 그러니까 전체 4개로만 나누면 되겠죠. 기승전결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운문은 어디가 가장 중요합니까?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작가의 주제의식은 마지막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우리가 한시에서 주로 많이 나오는 형식이 한 번쯤 들어봤던, 네, 이렇게 2줄로 8개라고 가정을 했었을 때, 자, 여기가 이제 기승전결이 되는데, 이게 또 2개로 나뉘게 되죠. 먼저 이제 보통 자연 경치, 선경, 뒤에 이제 후정이 되는 거죠. 아주 전통적인 형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를 보게 되면은 수미상관 구조라고 나오고 있는데, 수미상관은 쉽죠. 처음에 나오는 연과 마지막에 나오는 연이 어떻습니까? 일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완벽한 일치면은 좋겠지만은 약간의 반복 변형도 될 수 있다라는 것. 우선은 문장 구조가 거의 유사하면은 네, 수미상관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호정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먼저 자연을, 뒤에 나의 감정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뭐 나머지는 사실 뭐 연상작용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8번에 보면은 심상의 대비라고 나오고 있는데, 시각이냐 척각이냐 청각이냐, 네, 그런 내용이 되겠죠. 아, 변형론의 논개가 나왔으니까 아까 우리 다음 쪽에 31쪽 같습니다. 31쪽에 물결이 나오고 있죠. 물결. 그 두 번째 이연입니다. 그 물결 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결, 강물, 물결이 되는데, 강물도 나옵니다. 여기 시어에. 끝에서 두 번째 연을 보면은 강물 나오고 있죠. 강물과 물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2, 3이라고 해서 진주, 남강,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역사, 세 번째는 농계의 애국혼이라고 해서 역시 중위법이 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에는 9번은 이제 점층법, 죄송합니다. 그 앞에 마지막 연을 보도록 합시다. 밑줄 그어져 있는. 자, 여기 지금 계속해서 반복법이 되고 동시에 강량꽃보다 더 푸른 뭐뭐보다 더라고 하니까 비교법도 될 수가 있겠죠. 비교. 마지막으로 붉은색과 푸른색이 나오고 있으니까 시각 또는 심상의 대비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점층적인 기법에 따른 전개라고 해서 아까 점층법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시상이 점점점 확대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까지가 문학작품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표현상의 특징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고, 이해를.
자, 그 다음은 이제 작품의 이제 이해가 되는 것이고, 네, 현대문학사는 저희가 이제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 네, 조금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고, 네, 여러분들 거기 아마 문제는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푸시면서 미리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겁니다. 고전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우선 중요한 것은 문제 어차피 문제 설명을 듣고 푸시다 보면은 그러니까 문학 난이도 자체가 사실 그렇게 높지는 않기 때문에 몇몇 작품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쉽게 풀리시겠지만은 우리가 이제 수업 시간을 통해서 문학은 중점을 둬야 되는 게 어디에 중점을 둬야 되느냐? 바로 작품, 해설이 되겠죠. 주제는 뭐고, 갈래는 뭐고, 이 작품이 지니고 있는 특성은 뭐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됐으면은 이제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 이제 뭘 하려고 하느냐? 문학에서 시험 문제, 기출 1순위가 되겠죠. 제일 많이 나오는. 자, 제일 많이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일 많이. 빨간색이. 자, 문학 작품의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작가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작품이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독자가 있겠죠. 독자. 자,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텍스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있다고 했었을 때 시험 문제가 이제 뭐가 많이 출제가 되느냐? 이 문학 작품을 바라보는 뭐가 되느냐? 종합적 감상 관점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한번 해두시면 이 문제는 잘 안 틀립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작가가 뭘 하느냐, 표현하는 사람이죠. 표현론이 되겠습니다. 표현론. 자, 그 다음에 독자는 읽고 나서 감상이니까 효용론이 되겠죠. 효용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작품을 둘러싸고 있는 외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현실이 있겠죠. 현실이 있으니까 현실과 관련되는 것은 반영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품 자체가 됩니다. 예를 들어 저희 교재에 저기 34쪽으로 가도록 하십시오. 34쪽으로 가면은 특징 나오고 있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느냐? 다, 작품 해설에 나오고 있는 33쪽 갈래, 성격, 제재, 주제, 다음 쪽 34쪽의 특징, 이런 것들이 다 작품 안에 있다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뭐 누구나 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거 보고 시험도 봐야 되고 이러니까. 절대론이죠. 절대론. 그런데 자, 요거는 작품 안에 있다라고 해서 다른 말로 내재론이라고 부릅니다. 내재론. 자,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거는 작품 밖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해서 요거는 외재론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외재론. 자, 이해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좀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재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교재 33, 34 보이죠? 주제, 갈래, 그 다음에 뭐 소재, 소재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제재, 그 다음에 이 작품의 특징, 우리 아까 전 시간에 했던 표현 방법들, 그 다음에 뭐 내용 전개상의 특징, 뭐 심상, 운율, 시어의 상징적인 의미, 이런 것들 전부 다 뭐로 들어갑니까? 작품 안에 있다라고 해서 여기 절대론으로 들어가겠죠. 절대론.
쉽습니다. 문제 유형 풀어보시면은 금방 이해 갈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작가와 관련되는 표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작가의 사상이 있을 것이고 작가의 업적이 있겠죠. 그 다음에 작가의 가치관이 있습니다. 가치관. 자, 이런 내용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효용이라는 것은 독자마다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습니까? 다르다라는 거죠. 독자마다 다르다라는 것은 독자가 살아온 환경도 물론 다를 것이고, 성별도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자한테 군대 얘기 아무리 해봐야 뭐 군대에서 축구한 얘기 해봐야 안 좋아합니다. 남자가 잘생기지 않은 이상. 필요가 없죠, 당연히. 군대 얘기 아무리 얘기해봐도 상관없어. 왜? 없으니까. 전혀 이제 가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환경도 있고 성별도 있고 독자도 마찬가지. 가치관. 그냥 스펙트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펙트럼으로 이렇게 빛을 봤을 때 빨주노초 파란, 누구는 빨간색, 누구는 파란색을 강조하듯이 서로 간의 환경과 성별, 가치관은 뭐 살아온 세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나이도 들어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작품을 읽고 나는 이 작품을 읽고 이렇게 생각해,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얘는 무조건 효용론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현실 반영이 되는데 일제강점을 반영으로 했다, 반영론으로 접근하시면 되겠죠. 반영론으로. 그러면은 시험 문제는 작가가 들어가면 주로 선지에 뭐가 나오느냐? 시인. 소설로 치면은 작가. 네. 요런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독자 효용론 같은 경우는 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생각해, 이거는 이러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라고 하면서 독자가 이렇게 느끼고 깨닫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고, 요거는 뭐가 들어가느냐? 현실에 대한 어떤 시대적인 요소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시대적인 요소.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되겠죠. 세 개가 되고 요게 하나니까 얘랑 어떻습니까? 문제를 내면은 하나와 세 개니까 요렇게 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클 것이고, 두 번째는 내재론 세 개에다가 외재론 하나라든지 이런 식으로 분명히 문제에 물을 겁니다. 또는 이 작품을 내재적인 관점에서 또는 이 작품을 표현론의 관점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따로따로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1930년대 이제 20에서 30년대 보게 되면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해서 이호석의 아주 낭만적이고 아름다운 허생이 있죠. 허생. 알고 있을 겁니다. 한 번쯤 봤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 다음에 그냥 허생까지만 부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그 다음에 동이라는 이제 애가 있었는데, 이게 이제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제 허생은 메밀꽃 필무, 그러니까 메밀꽃이 상당히 유명한, 지금 치면은 저기 강원랜드 쪽이 되겠죠. 강원랜드. 저기 사북 고안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스키장 가시면은 저기 무슨 스키지? 엄청 큰 데가, 네? 그 스키장이 용평 말고 큰 거 하나 있다. 하이원. 네, 하이원 리조트 있는데 그쪽 가면 이제 봉평이라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고속도 이렇게 길이 둘러가니까 여기서 이제 용평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꽤 걸리지만은 산을 타고 넘어가면은 또 물론 몇 날 며칠이 걸리지만 그때는 이제 산 타고 넘어가셨으니까 사람들이 당나귀에. 아무튼 이 허생과 동의가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뭘 얘기를 하고자 하느냐, 작품에 대한 줄거리, 이거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호석을 얘기할 겁니다. 이호석은 실제로 상당히 단명을 해서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30대에 돌아가셨는데, 이호석은 봉평이 고향이었고 봉평을 어린 나이에 떠나게 되는 거죠. 서울로 오게 되고 때로는 뭐 친일 작가로 또는 이제 친일파로 이렇게 치부를 당하게 되면서 많은 상당히 고생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20에서 이제 30으로 넘어갈 때 그때 이제 평양으로 이주를 해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되는데, 이호석이라는 작가는 이 허생이라는 등장인물을 상당히 지금 일치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작가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허생이라는 인물을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20살에 그 봉평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성서방네 처녀와 그 단 하루 있었던 그 밤을 20년 동안 마흔이 될 때까지 평생을 잊지 못하면서 그녀를 그리워하면서 계속해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또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팔게 되는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떠돌이 생활을 하는 게 이호석하고 일치가 되는 부분이에요. 일치가. 시인과 강조해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오면 표현론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상당히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등장 주동 인물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게 아니라 마지막에 이제 무슨 왼손잡이가 이제 나와버리게 되고, 왼손잡이가 나오고 처음에 이제 뭐 나란히 이렇게 일렬로 이렇게 갔었을 때, 일렬로 갔었을 때는 이제 산길이 이렇게 좁다 보니까 일렬로 갔었을 때는 동이가 상대적으로 이야기에 빠져 있는데, 나중에는 이게 이제 대열이 이렇게 일렬로 돼버리게 되거든요. 일렬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서 허생과 동이가 이제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봉평이고, 그리고 이제 허생을 바라보는, 동이를 바라보는데, 이게 내 자식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마지막에 왼손잡이가 나옵니다. 왼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에 뭘 주느냐? 필연성을 주게 되는, 작품의 나중에 필연성, 소재가 되는 거죠.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거죠. 왼손잡이 이런 것들은 작품 안에 위치하고 있고, 누구나 다 그렇게 동의는, 물론 열린 결말이겠지만 누구나 다 허생의 이제 자식은 아닐까,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을 보게 되면은 허생은 그 달밤, 달빛, 이게 이제 상당히 서정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는데, 이 서정적으로 다가온다라는 것이 그 20살의 성서막내 처녀와 물레 방앗간에서 있었던 그 하룻밤의 그 기억이 그 참 아름다운 그 달빛 아래에서 이제 벌어졌는 내용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밤이 되면은 시종일관 아주 아름다운 달빛으로 계속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은 또 역시 서정성을 강조해주고 있는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 작품에서 현실 반영이 중요합니까? 안 중요하죠. 중요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반영론이 나올 이유는 전혀 없는 거죠. 반영론이. 이 작품이 일제강점기라고 해서 일제강점에 대한 비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거든요. 그럼 이 작품은 뭘로 접근해야 돼요? 딱 두 개요. 이거 아니면 이거. 그나마 들어가면 이거죠. 이거. 효용론. 근데 효용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독자들이 어떻게 막 느낀다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이 문학 작품의 종합적인 감상 관점 상당히 중요합니다. 요거는 기출 1순위가 되겠죠. 말씀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이거는 뭐 기출문제 여러분들 분명히 풀어보셨을 건데 아주 많이 받는 문제 유형이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게 다거든요. 이게 다인데 이 문제를 그렇게 어려워해요. 이 문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작품에 대해서 조금만 알고 접근만 된다고 하면은 이 작품은 상대적으로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문학에서 사실 그 기본 문제에서 이런 문제는 절대 틀리면 안 되는 내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선 오늘은 우선 앞부분의 문학 이 정도까지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금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기본은 다 살펴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나머지 이제 두 번인데 다음 주에는 아마 현대문학 다 나갈 것 같습니다. 현대문학 작품에 대해서. 현대문학 작품이 상당히 많은데 현대문학 작품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쭉 하도록, 이게 가능한 게 저희 예전에 수능 볼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당연히 못 보죠. 이게 아니라 이제 공무원 쪽에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 유형이 있으니까 그거 위주로 해서 정리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여러분들 다음 주에 현대문학 있죠. 현대문학. 최대한 문제 푸실 부분들은 좀 최대한 좀 풀어서 오면은 도움이 되겠죠. 작품을 한번 보고 수업을 듣는 거랑 안 보고 듣는 거랑은 또 차이가 분명히 있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명절 잘 보내십시오. 명절.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원래 어쨌든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하셔서 그 합격을 하셔가지고 저기 보면은 도배원 카페 보면은 그 뒤에 합격 후기 있잖아. 합격 후기 한 줄로 적어주셔도 되는데, 국어 강사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 말 한마디 꼭 듣고 싶습니다. 그거는 제가 잘 가르치고 못 가르치고 그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할 때 여러분들이 합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항상 하고 나면은 가면은 이제 후회를 하죠. 가면서 더 열심히 해줄 수도 있는데, 더 할 수도 있었는데 오늘 뭔가 좀 부족하지는 않을까라고 하면서 이제 항상 저도 반성하거든요. 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래 아무튼 최선을 다하셔서 꼭 그런 후기를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네.